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태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신분을 감추며 인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추적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한국처럼 동선 추적 앱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한국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독일 공영방송에서 강경화 장관과 한 인터뷰는 수많은 유럽인들의 의문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날 도이체벨레는 강경화 장관에게 직설적으로 한자의 신원과 소재를 공개하는 게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맥락에서 벗어났다며 우리는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정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재확산이 벌어진 데 대해 클럽에서 보건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현재 클럽에 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클럽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보여준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사생활이 중요한 인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해줬고, 또한 사생활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이는 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도 한국의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서도 개방성을 유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13일 12시 기준 이태원 집단 감염 총 확진자 수는 120명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카드 사용 내역, CCTV, 휴대폰 기지국 접속 내역 등을 총동원해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분 노출을 꺼리며 연락이 되지 않는 이들이 남아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주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원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며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선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익명검사를 시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익명검사를 도입한 후 검사 건수가 8배로 뛰었고 누적 검사 건수가 24,082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익명검사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익명검사 수치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생 시 발생 장소와 개별 환자 동선은 분리해 공개하며 이 같은 익명검사 전국 확대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의 몇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 이미 익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하기 위해 13일부터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방역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클럽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방역을 극찬했던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이태원 클럽 사태에 대해 혐오와 증오가 확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해왔던 방역 시스템을 보완하며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하여 격리와 치료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니혼게이자의 신문 기사가 일본에서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리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비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97%의 가구에 지급을 마쳤다 라고 놀라워하면서 그 비결을 4가지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오후에 이 기사가 야후 재팬에 올라가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인당 10만엔씩 특별 정예 급부금을 지급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관공서는 제발 우편 신청을 해달라고 호소를 할 지경이며 관공서에는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타마시만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서의 20%가 잘못된 내용들을 기입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 보니 6월 중순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28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부 이중 지급된 가구도 있고 계좌번호 오류 등의 문제가 상당해서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또 오사카의 네야가와시에서 2196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28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습니다. 총 2억 1960만엔, 약 25억 2500만원을 다시 환불하라고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해명에 의하면 입금 완료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인쇄해 확인하고 다시 직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홋카이도의 무로란시에서도 일부 가구에 실수로 2번이나 지급을 하게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네야가와시와 같은 이유겠죠. 오늘 오후에는 이바라키현 고가시청에 47세의 남성이 방문해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빨리 급부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협박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용의자는 급부금을 신청한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빨리 달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혼란과 사건 사고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신속하게 지급하고 가게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고 붙여놓고 시장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분석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회사의 시스템과 연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이틀 내로 카드에 바로 입금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단 보름 만에 한국 국민의 67%가 카드로 지급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지정된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시스템은 일본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현금 사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일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배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요일제를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 착안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놀라워하는 일본이 더 놀랍네요. 세 번째로는 C19가 안정세로 들어선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5월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경제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은 진작부터 정부와 국민 개인에게까지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30년 동안 꾸준히 디지털화를 해왔다 라는 조남재 한양대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속도와 유연함은 놀랍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오늘 오후에 야후 재팬의 중앙일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뜨거웠습니다. 한국처럼 국민들에게 개인 번호를 부여하고 은행 계좌와 연결시키면 어느 나라나 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일본도 마이넘버를 사용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친한 좌익 미디어가 가장 반대를 해왔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 댓글이 몇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탑 댓글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을 친한 좌익 미디어로 말하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밑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의 댓글도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읽어보면 딱 좋은 수준들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좌파 정권에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과 달리 개인정보를 정부가 쥐고 있는 전쟁 국가 한국은 자화자찬할 필요 없다. 전쟁 국가와 평화 일본, 어느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자 양반. 국민 개인 번호와 은행 계좌 등 개인이 완전히 정부에 잡혀 있다. 일본 언론은 이 뒷면을 추적해 보도해야 한다. 국민 총 번호제로 개인의 카드 사용 상황, 위치 등 모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감시 국가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도입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부금 신청은 수령 희망과 기부 희망 화면을 갖게 만들어서 잘못 기부하게 하는 국가의 사기극이 폭로된 상황이다.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분석 기사도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고, 일본이 이번 기회에 한국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들자고 외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엉뚱한 소리나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